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 각 도시에서 피어난 르네상스의 서로 다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르네상스의 시작은 단순한 예술의 부활이 아니라 동로마 제국의 최후와 함께 시작된 정신의 귀환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다른 이름으로 비잔티움이라 불리는 이 도시는 로마의 후계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그리스 제국으로 폄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동로마의 마지막 시도, 시민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대표성과 책임을 되찾으려 했던 그 마지막 개혁은 그들 속에 잠들어 있던 로마적 정신을 다시 깨웠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죽음 속에서 다시 로마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바다를 건너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로 옮겨붙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을 때 그 거대한 도시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쇠사들에 묶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맹국으로 참전했던 베네치아 함대는 패망 와중에도 수많은 피난민들을 서방으로 실어 나르며 로마 문명의 마지막 불씨를 구해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를 신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품들을 보면 그 작품들은 여전히 신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을 그리던 형식과 정신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들은 중세의 양식을 벗어나 다시금 그리스와 로마의 조형미, 인간의 비례와 조화, 로마적 질서의 미학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르네상스를 단순히 인간 중심의 혁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탈리아가 지난 1000년 동안 잊고 있었던 로마성을 되찾으려는 거대한 시도, 즉 정신적 복원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르네상스의 시발점 피렌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기부터 피렌체는 공화제를 발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귀족과 상인이 함께 권력을 나누는 정치 형태 속에서 그들은 교황이나 왕이 아닌 자신들의 이성과 판단으로 도시를 운영했습니다. 그 와중에 비잔티움에서 온 학자들이 가져온 로마의 고전 문헌과 철학은 피렌체 시민들을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들에게 로마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스스로 통치했던 시민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르네상스를 진정으로 꽃피우게 한 것은 그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후원자, 앞으로 유럽 왕실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게 될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의 은행가이자 사실상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부를 단순히 사치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술과 학문을 도시의 명예로 바꾸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궁정에는 수많은 예술가와 철학자들이 모여 고대의 미학을 부활시켰습니다. 피렌체의 르네상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술이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질서를 통해 신의 세계를 재현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입니다. 피렌체의 시민들은 신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이 만든 세계를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사명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피렌체의 르네상스는 신을 거부한 혁명이 아니라 신의 질서를 인간의 손으로 재해석한 실험이었습니다. 피렌체의 르네상스가 예술과 학문의 꽃이었다면 그 결실을 현실 정치로 옮긴 사람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였습니다. 그는 피렌체 공화국의 관리로 살며 수많은 전쟁과 음모 그리고 외세의 개입 속에서 국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또 어떻게 다시 서는지 몸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험 끝에 그는 군주론을 남깁니다. 이 책은 단순히 권모술수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네이션의 근본 형태, 국가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가져야 할 현실적 윤리를 제시한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 군주는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해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상보다 실제를 보았고 덕보다는 결과를 통한 질서의 회복을 중시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국가를 도덕이나 신앙이 아닌 이성과 힘의 균형으로 유지되는 실체로 정의함으로써 이후 근대국가 네이션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렌체에서 시작된 그 실험들은 베네치아, 로마, 밀라노로 번져가며 이탈리아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중세편에서도 말했듯 베네치아는 오랜 공화정의 전통으로 왕도 교황도 없는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제라 불리는 총독은 존재했지만 절대 권력자는 아니었고 합의와 제도의 균형으로 움직이는 공화정이었습니다. 그 위에 더해 베네치아가 가진 지중해 무역 네트워크는 르네상스를 한 가문의 후원이 아닌 도시 전체의 흐름으로 만들어낼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신앙보다 계약을, 권력보다 이익을 중시했지만 그 속에서 질서와 미의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빛과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화가들은 피렌체의 형태와 비례 대신 색채와 공기, 감각의 진실을 택했습니다. 대표적인 화가는 조르조네로 그림은 정적 속의 평화였고 벨리니의 성모는 신비가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네치아의 르네상스는 단순한 예술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도의 안정과 상업 질서가 만들어낸 문화적 황금기, 즉 문명의 내구성을 증명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베네치아의 르네상스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체제는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정이 곧 폐쇄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베네치아의 시민권은 혈통으로 세습되는 특권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민자나 신흥 상인은 평생을 그 도시에 살아도 시민이라 불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만들고 물건을 팔고 세금을 냈지만 국가의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체제는 외부로부터의 혼란을 막았지만 동시에
내부의 변화와 혁신도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피렌체가 끊임없이 정치적 실험을 반복하며 공화정과 군주정 사이를 오갔다면 베네치아는 오히려 변화를 두려워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정신이 인간의 가능성이 있다면 베네치아의 질서는 그 가능성을 철저히 가문과 혈통의 틀 안에 가둔 체제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예술은 찬란했지만 정치는 정체했고 새로운 시대의 사상적 르네상스는 베네치아를 지나쳐 갔습니다. 신의 도시 로마 또한 르네상스의 흐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또한 중세편에서 이야기했듯 이 시기 교황은 단순한 종교의 수장이 아니라 세속적 군주권의 권력자이기도 했습니다. 교황이라는 자리가 주는 신성한 권위는 오랜 전쟁과 부패, 분열로 인해 이미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황들은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정당화 수단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다름 아닌 르네상스의 예술과 건축이었습니다. 교황은 예술과 건축의 후원을 통해 신의 위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웅장한 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라파엘로의 프레스코화들은 모두 그들이 잃은 신적 권위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로마는 단지 성당을 다시 세운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부활시키려 했습니다. 교황청은 폐허가 된 고대의 수도교를 다시 연결하며 로마의 기억을 물의 흐름처럼 되살렸습니다. 교황 식스투스 5세는 끊겼던 고대 수도를 복원해 행복의 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토목 사업이 아니라 신의 은혜가 다시 로마로 흐른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처럼 르네상스 시기 로마는 과거의 유산을 복원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권위의 상징으로 바꾸었습니다. 돌과 물, 예술과 기술이 함께 움직이며 로마의 부활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천장화의 천지창조를 그릴 때 그는 신의 손끝을 그리며 인간의 창조 의지를 그 곁에 세웠습니다. 신을 닮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욕망 속에 피어난 예술의 정신, 그것이 로마 르네상스의 본질이었습니다. 로마의 르네상스는 피렌체의 인문주의나 베네치아의 안정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권위의 복원, 신의 권위를 인간의 기술로 되살리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웅장함의 이면에는 부패와 모순이 함께 자라났습니다. 화려한 성당의 그림자 아래 면제부 판매와 금권 전치가 만연했고 이는 유럽을 뒤흔드는 또 다른 거대한 움직임, 종교개혁의 불씨로 이어지게 됩니다. 르네상스의 절정이자 중세를 완전히 끝낸 새로운 사상적 조류는 밀라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서로마 황제가 로마 대신 정무를 보던 이 도시 밀라노는 제국의 기억이 남아있었지만 중세 내내 전쟁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시달렸습니다. 이 도시를 지배한 비스콘티 가문은 명분보다 힘으로 권력을 쥔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불안정했고 그래서 더욱 현실적인 힘과 질서를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밀라노의 르네상스는 피렌체의 예술이나 베네치아의 안정과 달리 권력과 기술의 결합으로 발전했습니다. 비스콘티의 뒤를 이은 스포르차 가문의 등장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남계 후계가 끊긴 비스콘티는 영토를 지키기 위해 용병대장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와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스포르차는 전쟁터의 지휘관에서 도시의 통치자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혈통이 아닌 실력으로 세운 권력은 주변 군주들에게 침략의 명분이 되었고 밀라노는 끊임없는 외세의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르네상스란 예술의 이상이 아닌 생존의 기술, 권위를 장식하는 미학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는 합리주의였습니다. 이 시기 밀라노로 추천된 인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피렌체에서 예술가로 알려졌던 그는 여기서 화가가 아니라 군사기술자이자 공학자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설계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수학과 물리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기계적 질서의 탐구였습니다. 밀라노의 르네상스는 예술이 기술로, 기술이 탐구의 정신으로 확장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한 세기 뒤 갈릴레오와 근대 과학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피렌체의 르네상스가 인간의 아름다움을, 로마의 르네상스가 신의 권위를 탐구했다면 밀라노의 르네상스는 인간의 이해력을 탐구했습니다. 여기서 예술은 더 이상 신을 찬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신의 세계를 모방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연은 더 이상 신비의 베일에 쌓인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이 남겨둔 완벽한 설계도, 인간의 이성과 관찰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신의 언어로 여겨졌습니다. 밀라노의 르네상스가 탄생한 이러한 새로운 태도는 예술에서 기술로, 기술에서 탐구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온 르네상스, 즉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갔다는 서술은 너무 단순하고 실제 역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진정한 문예 부흥은 신을 부정하거나 대체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오랜 세월 의도적으로 배척했던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세계를 다시 자신의 품 안으로 받아들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이미 동로마, 즉 비잔티움 제국이 천년 동안 이어오던 과제였습니다. 그들은 철학과 신화, 법과 예술의 조화를 통해 고전 세계를 기독교적 질서 속에 녹아내려 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피난한 학자들과 예술가들은 그들의 손에 쥔 고전의 지식과 정신을 이탈리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 자율성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부활한 로마성은 이후 유럽이 네이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로마성의 부활만으로는 네이션이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인들조차 로마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질서와 법, 시민의식이라는 그 위대한 유산을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그 정신을 버렸습니다. 따라서 네이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제도적 유산을 넘어 또 다른 혁명적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온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두 흐름이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유럽은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세우는 네이션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탈리아를 넘어 서유럽 각지로 퍼져나간 르네상스의 두 번째 물결,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촉발한 지식 전파의 혁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식이 권력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인간의 재산이 되던 순간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